안녕하십니까. 민족화해와 협력의 소식을 전하는 정론 통일뉴스입니다. 2022년 10월 셋째 주 통일뉴스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희준입니다. 정부 각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과 함께 한 주간 동안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광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미 나빴던 한반도 정세가 한 주 동안 더 나빠졌죠. 예. 그동안 대통령실은 뭘 하고 있었나요?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북풍을 국내 정치, 즉 안보 정사와 정적 제거에 활용하는 데 너무 바빠서 한반도 정세 관리를 할 시간이 없었다고. 네. 안보 장사라면 전술핵 재배치, 한국식 핵 공유 논란이고, 정적 제거라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하고 탈북 거민 북송 사건입니다.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이 정부가 조준하고 있는 관역이 워낙 분명해서 더 언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분명하게 선을 그었죠. 예,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가 지난 1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NPT 준수 의지를 밝힌 점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술핵이든 아니든 핵무기로 인한 위협 증가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이런 무기를 제거해야 될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네. 그리고 전술핵 얘기가 푸틴에게서 시작됐든 김정은에게서 시작됐든 굉장히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관련 위협이나 추측들은 긴장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는 철통 같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마치 큰형님이 나서서 윤석열 정부가 여당에게 되지도 않은 소리는 하지도 마라고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되네요. 예,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사가 주재국 정부, 여당과 마찰을 불사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주미 대사가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바이든 정부의 입장이 분명하다는 뜻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의 18일자 정례 브리핑이 그 증거인데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은 패트릭 라이더 대변인이 우리는 한반도에 이미 28,000명 이상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국방 관계와 한국 국민과의 안보 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중진들은 전술핵 재배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 국방부는 전략자산 상시 배치조차 어렵다라고 한 거네요. 이렇게 되면 한미동맹의 이상징후가 아닌가요? 그러게요. 미국이 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요. 라이더 대변인은 먼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감시, 정찰, 경고 능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한 후에 우리의 주된 초점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도태평양 유지이고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방어에 관한 것, 평화 유지에 관한 것이지 긴장 고조나 지역 내에 더 많은 논란을 만들거나 불안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했듯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미국이 한반도 정세 관리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훈련을 실시간 생중계하는 누구와 너무나 비교가 되죠. 또한 이달 말에 한미가 군용기 240대를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을 한다는 보도가 있다. 2017년 이후 가장 큰 규모라는데 왜 이 시점에 하느냐라는 질문도 미국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라이더 대변인은 어떤 특정한 훈련에 관해 오늘 발표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언론에게 공개했는데 그것과 비교가 됩니다. 그럼 미국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공개하거나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의 이유가 미국 주도의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지난 5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나타났듯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두둔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일 연합을 여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로에게도 위협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것을 네.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는 경우에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검토 중이다라고 하던데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는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미국 전문가들 기류를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도 반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와 가까운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14일 VOA하고 인터뷰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는 유지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했고, 그 반대편 바이든 정부의 굉장히 비판적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도 9.19 군사합의 파기로 인해서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문가들은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9.19 군사합의 파기가 국내 정치적 목적 외에 이것을 파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안보 이익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국방 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의 말인데요. 지난 70년간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쟁을 막은 한반도 정전협정의 탁월한 요인을 비무장지대와 중립지역이라는 완충지대를 더욱더 확장함으로써 우발적 충돌의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한 합의서라고 9.19 군사합의를 평가한 바 있습니다. 네.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현재 휴전선이라고 흔히 부르는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2km 구간에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고 한강 하구에 중립수역을 설정해서 양측 군의 우발적 충돌을 막았는데요. 9.19 군사합의는 그걸 더 확장한 겁니다. 2018년에 국방부가 배포한 9.19 군사합의 해설 자료를 보시죠. 육해공 완충구역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육상에는 MDL, 즉 군사분계선이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5km 구간에서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을 여는 금지했고요. 또 해상에서는 서해오도 지역이 활약부였는데요. 북측 초도에서 남측 덕적도까지 80km 서해상, 그리고 동해에서는 북측 통천에서 남측 속초까지 역시 80km 구간의 해상 완충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공중에도 적대행위 중단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했죠? 예, 남측의 파기 빌미를 주고자 하는 건지 북측도 파기를 원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14일 새벽하고 오후, 18일 밤과 19일 낮에 걸쳐가지고 동서의 완충구역에서 방사포 등을 동원해 사격을 했다고 남측 합참이 확인했습니다. 네. 2010년 11월 23일에 연평도 포격전이 있었는데요. 당시 악몽을 떠올린 연평도 주민들도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완충구역에서의 사격에 대해서 북측이 입장을 밝혔죠? 예, 여러 번 밝혔는데요. 발표의 형식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 이런 형식을 통했습니다. 13일과 14일, 18일 전선 일대에서 벌인 적들의 군사적 도발 때문에 자신들이 포사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알아보니까 남측의 사격이라는 게 철원에 있는 담터 사격장에서 미군이 실시한 다연장 로켓포 사격을 말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연장 로켓의 북한식 명칭이 방사포입니다. 네. 그 유 대통령의 논리에 따르면 미군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셈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농담 소재가 됐는데요. 14일 날 출근길에 오늘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9.19 군사합의의 명시적 위반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윤 대통령이 위반이다. 하나하나 저희들도 다 검토하고 있다. 남북 9.19 합의 위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방사포를 쏜 게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방사포를 쏜 지역이 해상 완충 구역이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네. 윤 대통령 논리에 따르면 미군의
다연장 로켓 사격도 문제가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그 다연장 로켓 사격을 실시한 담터 사격장이 육상 완충 구역, 즉 MDL에서 남측으로부터 5km 바깥에 있으니까 위반이 아니라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입니다. 네. 근데 9.19 남북 군사 합의 자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은 뭡니까? 지난 7일 날 이 질문을 받았는데요. 북한 핵실험 때 대응 방안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도 고려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은 윤 대통령이 외교부, 안보실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 대응 방안을 아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파기 검토 중이라는 뉘앙스였죠. 네. 지난 14일 북한군이 동서해 완충구역에서 포사격을 한 날이죠.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남북 간에 맺어진 협약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오늘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건 북한 측이고 따라서 9.19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파기될 것이냐 그것은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공을 넘겼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광계 기자였습니다. 통일부를 출입하는 이승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집권 여당의 그 당대표 주자로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통일 문제를 다루거나 남북 관계를 다루는 보도가 아니라 정치면을 통해서 그 권영세 장관이 많이 그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본인은 아직 당권 도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는 없지만 그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 실세로 알려져 있죠. 네.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지난 4월에도 그 원래 당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고사의 뜻을 언뜻 비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2달 전에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기본적으로 내가 정치인인데 왜 생각이 없겠느냐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 권 장관의 당권 도전 의사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통일부 장관직을 버리고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되고자 한다. 어떻게 구체적인 조짐 같은 것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직접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관직을 수행하면서도 그 정치적 행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에서 4선을 한 중진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 지난 주말 15일이었죠. 통일부가 부산에서 그 2022 부산에서 통하나봄 이런 통일 문화 행사를 연 적이 있습니다. 권 장관은 개막식 참석에 앞서서 이 조계종 종정을 지낸 진제 큰 스님을 예방을 하기도 했고요. 행사가 끝난 후에는 지역구인 용산구 에서 열린 지구촌 축제 개막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이 부산 행사 참석 후에 곧바로 서울로 올라온 건데요. 이 장관 업무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과 같이 남북 관계가 악화되기만 하는 이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이 성과도 없이 집권 여당 당대표로 나선다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역시 그 문제가 그 앞으로 권 장관의 행보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남북 관계는 악화 일로에 있고 군사적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화적인 상황 관리가 절실한데요. 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근본적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그마한 계기라도 만들어야 될 필요는 누구보다 본인이 더 간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장관도 뭐 틈틈이 이산가족 문제나 인도협력 문제 등을 제의하면서 북의 호응을 촉구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이 정책 자체가 처음부터 북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모순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그런데 아무튼 통일부 안팎의 평가가 그렇게 또 야박한 것만은 또 아닙니다. 내부의 평가이긴 하지만 뭐 직제 개편 과정이나 인사에서 외풍을 잘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실세 장관이라는 호평도 일부 있습니다. 네. 북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 14일에 이어 18일, 19일 연일 남북이 포사격을 하고 전투기 대치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북한이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한 게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12일에는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도 있었죠. 그걸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14일, 18일, 19일, 3일에 걸쳐서 동해와 서해 해상 완충구역 여기에 포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군 총참모부 대변인 입장 발표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을 자극하는 적들의 도발이 있었다. 이 적들은 남쪽을 말하는 거죠. 이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 조치, 위협 경고 사격이 있었다. 이런 입장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 지금 상황은 위기가 고조되는 정도를 넘어서 일촉즉발의 위기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예, 북한 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중요한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15일이었습니다. 그 앞으로도 우리 군대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적들의 그 어떤 도발 책동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다. 그리고 철저하고도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다. 그리고 철저히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대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그 다음 날 우리 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합참 전투 통제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직접적 도발이 발생할 경우 추후에 망설임 없이 자위권 차원의 단호한 초기 대응을 시행하는 현장 작전 종결 태세를 갖출 것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이 북한은 자신들의 이 군사적 대응 조치가 남쪽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호국 22 훈련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이 호국 훈련은 합참이 주관하는 육해공 합동 야전 훈련입니다. 17일부터 시작했고 오는 28일까지 실시됩니다. 네. 이런 점에서 북한의 포사격이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훈련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이미 공언한 대로 절대로 묵과하지 않고 철저히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군이 이종섭 장관의 지시대로 현장의 판단에 따라서 단호한 초기 대응을 실제로 시행한다면 예상치 못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없지 않죠. 많이 네.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한미공군이 또 다른 훈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군용기 250여 대를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 간부 양성학교에서 기념 강의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 지난 17일이었습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간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인데요. 당 중앙간부학교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념 강의를 했는데요. 이날은 북한이 조선노동당의 역사적 뿌리라고 평가하는 타도제국주의 동맹, 트드 동맹. 예, 트드라고 합니다. 이 결성 96주년을 맞아서 이루어진 강의입니다. 네. 이 기념 강의 제목은 새시대 우리 당 건설 방향과 당 중앙간부학교의 임무에 대하여 이고요. 집권 10년간 당 활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당 활동의 방향 이런 것들이 제시됐습니다. 그 강의에서 어떤 내용을 주목해봐야 될까요? 예, 김 위원장은 강의에서 지난 10년간 당의 유일 사상 체계가 확립됐고 당의 영도적 기능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또 새로운 당 건설 방향으로는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정치 건설, 조직 건설, 사상 건설, 규율 건설, 작품 건설 이 5가지였고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당을 조선노동당을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이 확고한 혁명적 당으로 계속 강화 발전시킬 수 있는 만년기틀을 마련했다. 이것이 이 기간
당 건설에서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지금까지 이룬 성과에 도취되지 말고 그 낡고 뒤떨어진 것은 더 대담하게 극복하고 새 시대에 맞게 당을 튼튼히 꾸려 나가야 한다. 이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당의 유일 사상 체계가 확립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런 내용 같네요. 예. 이게 어떤 점에서 중요한지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은 지난해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열어서 당 규약을 개정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이 당 중앙의 유일 영도 체계를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올해 들어서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집권 1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 지난 4월 10일 날 김정은 총비서 추대 열돌 경축 중앙보고대회라는 걸 열었는데요. 여기서 김정은 총비서의 사상으로 당과 혁명 대우를 일색화해야 된다. 이런 점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그 우리 정전협정일 7월 27일이요. 북에서는 전승절이라고 예. 하고 이 공화국 창건 74주년 구구절. 예, 구구절이죠. 이런 계기마다 김 위원장의 혁명 사상을 확고부동한 신조로 삼아야 된다. 이런 걸 지속적으로 독려해 오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는 노동신문 정론 등을 통해서 김 위원장을 인민의 탁월한 수령이라고 직접 호칭을 하고 또 이 통치 담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국가 제일주의는 곧 우리 수령 제일주의다. 이런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면서 이 김 위원장의 10년 통치 기간, 10년 영도사를 바탕으로 한 김정은 유일 영도 체계, 이걸 좀 심화시키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이번 기념 강의에서도 그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의 이상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은 전당의 당 중앙과 하나의 머리, 하나의 몸을 이룬 일심일체가 되는 것, 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당의 유일 영도 체계에 대한 이런 강화되는 움직임은 앞으로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를 출입하는 이승현 기자였습니다. 외교부로 가보겠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김지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외교부의 주요 현안은 무엇입니까? 예, 이번 주에도 역시 북한의 잇따른 군사 행동에 대한 외교적 대응, 이게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요. 네.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5년 만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독자 제재라는 용어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제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를 통해서 대북 제재를 하는 국제적 제재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각 나라별로 미국, 한국, 일본 이렇게 각 나라들이 국제적 제재가 아닌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 고유한 제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독자 제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미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많은 제재들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또 국가별로 독자적으로 제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요.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를 내려고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들이 반대해서 못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국이 독자 제재를 이렇게 취해오는 게 하나의 관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온 독자 제재는 그 대상 규모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 지난 14일에 단체 16개, 그다음에 개인 15명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네. 그걸 다 합치면 지금까지 단체 105개, 개인 1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한 절반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단체 16개, 개인 15명, 주로 어떤 이유로 추가 지정됐나요? 대부분 다 이제 핵 미사일 개발에 관여했다라는 혐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개인들의 경우에는 대량 살상 무기, WMD라고 하죠. 관련해서 민감한 물자를 조달하는데 관여했다든지 이런 게 가장 많고요. 단체들의 경우, 뭐 단체라기보다는 기관이죠. 뭐 회사 이런 데들인데요. 여기는 주로 밀수, 뭐 제재 선박 운영 이렇게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하고 있었다는 게 적발된 경우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 거래 또는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추가 지정된 것들과는 거래해서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제재 대상에 대한 조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외교부에서 이제 법적 근거로 제시한 게요. 외국환 거래법, 외국환 거래법에 근거한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외국환 거래법의 이제 하위 지침이죠. 이걸 이제 하나로 들었고요. 또 하나는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 이걸 또 이제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라고 외교부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재 대상과 거래를 하면 어떤 처벌이 따릅니까? 예, 관련 법에 따라서 외환거래법을 어기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거래와 관련된 법에 위반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약관입니다. 실제로는 국제금융망에서 퇴출당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지요? 예,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 벌금 내거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요. 네. 한번 이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한 기록이 남게 되면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해서요, 미국이 북한과 금지된 거래를 한 금융기관인 어떤 기업들 이런 데들은 미국과 관련된 은행과는 거래를 중지시켜 버립니다. 거래를 네. 중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국제금융기관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그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기축통화로서 네. 거기서 배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금융망으로부터 퇴출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정부가 추가 지정한 단체나 개인과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국제금융망으로부터 퇴출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미 이곳들과는 다 거래가 끊겨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2010년에 천안함 사건 때문에 대북 제재 조치 일환으로 오이사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그때 이미 북측과 일반적인 거래는 다 끊겨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구나 거기에 더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이번에 우리가 지정한 단체나 개인들을 이미 다 지정을 해둔,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해둔 것들입니다. 이미 미국에서 제재 대상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이미 국제금융망에서 다 퇴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리 정부나 뭐 금융기관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그쪽과 거래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부의 추가 지정은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건 아닌가요? 뭐 실효성을 따지자면 뭐 아무런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실효성보다는 5년 만에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했다. 이런 어떤 상징성 또 정치적 예.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뭔가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을 법한데요. 예, 정부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지정한 나라들을 조금 더 교차 중첩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독자적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예, 교차하고 중첩했다는 것은 미국이 이미 했지만 우리가 또 하고 일본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교차 중첩하면은 효과가 더 커진다는 건데요. 사실 예. 효과가 커지지는 않고 같습니다. 예. 미국이 이미 지정한 제재 대상들을 우리 정부가 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런데 일본도 최근 독자 제재 대상을 추가했어요. 예, 저희가 14일 날 추가 지정을 했는데 일본이 18일 날 네. 5개의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지정한 그 제재 대상들도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이미 지정한 곳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실효성을 본다면 별로 특별한 의미가 없고요. 역시 상징적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왜 우리 정부나 일본이 이 시기에 그 효과도 없는 독자적 대북 제재 대상 추가 지정이라는 행동으로 나왔을까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북한의 군사 행동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추가 제재 결의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상당히 대척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응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하는데 마땅히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북한의 군사 행동에 대한 대응 조치 일환으로 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일본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 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마침 북한이 상당히 군사적인 행동을 잇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어떤 인도 태평양 전략의 동북아에서의 완성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한미일 공조 네. 그런데 이제 이번 북한의 이런 군사 행동들이 어떤 결속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럴 때 한국이나 미국, 일본도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해주면 그 흐름들을 더 강화시켜주는 걸로 되겠습니다. 네. 북한은 계속 군사 행동을 이어가고 있고 한미일은 독자적 대북 제재를 추구하고 있어서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은 대북 제재가 별 효과가 없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현재 표방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고 단념시킨다. 네. 이런 개념을 쓰고 있는데요. 뭐 현재로서는 억제되지도 않고 뭐 단념시켜지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별 효과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이런 압박책 외에 현재로 대화에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마땅한 방안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해야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압박보다는 어떤 대화 유인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계속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거나 좀 완화해라. 그래야 우리도 대화를 할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대북 적대시 정책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야말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어떤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화를 북한과 해볼 진지한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독자 제재 같은 걸 강화하는 흐름보다는 적대시 정책의 그 상징인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또는 어떤 다른 북한과의 어떤 대화와 협상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외교부를 출입하는 김치광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금융거래 제한 대상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발표했습니다만 그 대상들은 이미 미국이 지정했던 제재 대상들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화의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대북 적대시 정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대북 제재입니다. 때문에 대북 제재 해제가 대북 관계를 긍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정부는 이번과 같이 실효성도 없는 독자적 대북 제재를 추가할 것이 아니라 민생 목적의 대북 거래에 대해서는 제재에서 제외하고 그 제외의 폭을 넓혀나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두드려보는 그런 전략과 시도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통일뉴스 주간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